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사의 경제사 전공자인 배성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산업사 이야기에 조선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백수십 년간의 역사를 쭉 훑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990년대 이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 조선업의 어떤 눈부신 발전이죠. 그래서 세계 제1위의 조선대국이 되는 과정과 그것들이 밝은 면만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들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세계 조선 국가들이 설비를 감축하거나 내지는 조선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비를 유지하고 오히려 큰 규모는 아니지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정반대의 경로를 가게 되고 배경에는 국가의 강력한 어떤 지원이 존재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저는 이제 버티기라고 이야기도 드렸고 근데 그 대가는 사실은 생각보다 대단히 심각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국가의 어떤 큰 규모의 중공업 관련 기업체들의 경영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가가 그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루트가 생겨버린 것이고요. 이것들은 결국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에 문제가 있었죠.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은 큰 그 어떤 고민 없이 바로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투입해가지고 경영 정상화를 우선시하고 그 명분은 그 공장에 종사하는 대규모 노동자들의 실직이 우려된다 이런 측면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조선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냥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지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엄청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198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되는데 그 선봉에 섰던 것들이 바로 조선 노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89년도에 현대중공업 파업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대우조선 당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노동자가 분신하게 되고 그걸 경찰이 탈취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큰 이슈가 됐고 김우중 회장이 조선소를 폐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대우조선 사태로 번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대한조선공사는 결국은 이 시기에 와서 부도를 맞게 되고요. 결국 정부의 어떤 중개이긴 한데 일정한 약간의 강권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한진그룹이 인수를 해서 1980년대 말입니다만은 현재의 한진중공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와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희생,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세금을 거의 쏟아붓다시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빠진도 항아리상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조선업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각종 비난 이런 것도 비등했습니다만은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1990년대부터 조선업이 극적으로 호황국면으로 전환합니다.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경기가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장기간 가요. 경기가 좋아지면 물류가 증가하게 되고 물류가 증가하면 선박이 필요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1989년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알래스카에서 유조선이 침몰해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대규모의 해양 오염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유조선을 혹시 암초나 부딪혀서 구멍이 나더라도 기름이 안 새게끔 이중벽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국제 룰이 정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유조선들은 이제 이중벽으로 가진 유조선으로 전환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유조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도 있죠. 석유에서 LNG로 등장하면서 LNG를 수송할 수 있는 선박들이 필요해지는 새로운 수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 방식이 변화하죠. 그전에는 그냥 다 싣고 다녔는데, 거칠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 이거는 조금 이전부터이긴 합니다만은, 컨테이너라든가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만을 싣고 다니는 전용선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요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박 개념도 변합니다. 이제는 그냥 운송용 기계가 아니고 플랜트 공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상에서 석유나 이런 뭐 천연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시추하는 이동하는 공장이 결국은 선박 위에 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결합해서 만드는 그런 선박 개념이 변화를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결국은 조선시장이 공전의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 속에서 설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던 한국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2000년대부터 한 10년간 전 세계 조선시장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수주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도 뭐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LNG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한국의 조선 산업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어떤 산업 성장의 전략이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장기 불황 속에서 모든 조선 관련 나라들이 설비를 감축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감축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지탱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과연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일단은 처음에 제가 조선 산업을 훑으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른바 수출 전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두운 측면이죠. 그것은 해외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조그만한 변화에도 우리나라 메이저급 대형 현대, 대우 삼성입니다만 지금 현재 조선소들이 휘청휘청하는 상황들이, 그렇게 되면 국가 기본적인 전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러한 측면들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세계 제1위의 조선 대국이라고 하는 측면들의 어떤 간판을 붙들고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고, 세 번째는 세월호가 주는 의미죠. 세월호가 사태가 났을 때 일반 대중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세계에서 선박을 제일 잘 만드는데 왜 그런 어떤 중고선을 도입해가지고 그것도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항해하다가 침몰을 해서 그런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배는 수출선만 잘 만듭니다. 큰 해외에서 필요한 배들을 잘 만들 뿐이지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아기자기한 다양한 선박들, 크기도 다양할 것이고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역사 그대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세계 제1위 조선대국이라고 하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 희생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87년도 노동자 대투쟁 때의 그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은 많이 바뀌셨지만 나이도 들고, 지금 현재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청, 3청, 4청, 5청까지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선박 단가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87년도 노동자들이 느꼈던 그 절박함을 지금 현재는 똑같은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세계 제1위 조선대국의 밝은 면에 가려져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어떤 그 산업사 이야기, 조선산업 100년 조금 더 됩니다만은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총정리에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한국 조선산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식민지 이식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식민지 이식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제 시기에 일정 정도의 조선업의 성장이 있었던 것들은
물론 거기에는 조선인들은 소외되어 있고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조선소였지만 그들의 시설이라든가 조선소들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 남았다는 측면에서 일정하게는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는 그 시설들을 토대로 해서 수입 대체 관점의 조선업 육성을 장기간 실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박정희 정권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1970년대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관여한 그러한 외적 요인을 계기로 해가지고 수출 전문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어떤 그 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수출을 지금 현재도 수출 대표 산업이죠, 조선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사실은 해방 이후 근현대 경제사에 있어 가지고요 전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들도 있다고 부분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제1위의 조선대국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측면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 뒤편에는 일본과의 관련성이 결국은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식민지 이식산업으로서의 측면들, 일제강점기의 측면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출 전문 산업으로 전환했던 1970년 이후에도 일본과의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 보면 그 측면들도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 일본도 산업이 가지는 어떠한 문제, 세월호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의 지원 하에서 육성되었던 산업이고 그것들은 이른바 버티기 신화라고 하는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지 앞으로도 참고로 이용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전략일까 생각해 보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새롭게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고요. 그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노동자들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의 역사, 조선산업의 성장 과정은 그러한 역사와 같이 되고 있다. 그것들은 해방 이후뿐만이 아니고 일제 시기에는 더 가혹한 징용이나 이런 측면들까지도 있었으므로 같이 기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